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투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별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금가은 투자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 투스텝의 양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금과 은에 왜 투자를 해야 돼요? 금과 은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원론적으로 따지면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그 어떤 자산과도 상관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이렇게 상관성이 낮은 자산을 내가 포트폴리오에 가져가게 되면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대부분 금이라는 자산을 좀 편입시키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현재의 관점에서를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관심이 적은데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이런 자산들이 정말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잖아요. 예.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플러스 그 가격이 사실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도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자산 자체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 금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원동력을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예,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는 실질금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생산량이다. 그래서 실질금리라는 건 이제 은행에서 주는 이자와 물가를 비교했을 때 내가 이 화폐를 갖고 있는 게 이득이냐 아니냐 이거를 알려주는 지표라서 예. 만약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면 내가 화폐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고 예금에 넣어도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항상 그 역사적으로 100년 동안 금의 상승을 견인했던 그런 지표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이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서 금에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지난 100년 동안에 그 생산량 데이터와 금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이제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지금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금의 상승 모멘텀은 되게 큰데 그거에 비해 아직 사람들의 관심도 별로 없고 가격도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보여져서 지금 금과 은에 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뭐 다들 많이 보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네. 생산량이 준다는 게 의외였었어요. 네. 왜 생산량이 줄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생산량이 준다는 게 사실 그쵸 기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금 가격이 한 5년 전과 비교해서 분명히 올랐는데 왜 생산량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금은 만약에 생산량을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탐사도 해야 되고 탐사를 해서 괜찮은 그 광산을 발견했으면 바로 캘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채굴을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시차가 보통 10년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 금 가격이 2011년부터 쭉 내려오니까 이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설비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줄기 시작한 거고 근데 이제 와서 금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 늘어나는 생산량은 10년 뒤에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이 생산량의 추세가 되게 길고 분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금 투자는 방금 실질금리랑 생산량의 주기만 잘 확인하면은 네.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입니까? 예, 맞아요. 정확히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순간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게 100년의 역사에서 이제 다 증명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1933년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졌고 그다음에 1933년에 이제 그 생산량이 줄기 시작했고 이 두 가지 시그널이 있고 나서 이제 금 가격이 1947년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1970년에도 이 두 가지 시그널이 동시에 나왔고 1980년까지 상승을 했고 마찬가지로 실질금리와 생산량도 2019년에 이제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추세가 유지 중인 걸로 보아서 슈퍼 사이클이 다시 시작됐고 지금은 그런 긴 상승에 아주 초입부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이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네. 팬데믹 바로 직전 2019년에 한번 점프업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왜 오른 거예요, 이거는? 이건 팬데믹 이유는 또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지표가 발생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팬데믹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 위기의 일종이잖아요. 금 하면 뭔가 안전자산, 이제 위기 때 강한 자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경제 위기 때 금이랑 은 가격이 둘 다 내리거든요. 그래서 19년부터 사실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어요. 근데 팬데믹 때문에 잠깐 빠졌다가 그걸 회복해서
이게 뭔가 그 차트상으로 볼 때는 팬데믹부터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19년부터 올라간 게 맞거든요. 그럼 오히려 경기 사이클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금으로 해지를 할 수 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에만 유효할까요? 아니면 다른 때도 좀 좋을까요?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맞고요. 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럼 만약에 디플레이션 오면 이제 금은 뭐 오히려 박살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실제로 그래서 1900년부터 모든 디플레이션 기간을 다 제가 파악해서 그때 금 가격을 조사를 했는데요. 예. 대부분은 금 가격이 괜찮았어요. 오. 예.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제가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금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 옛날에는 특히 근본이제일 때는 금 가격에 대한 변동 자체가 없고 사실 금 자체가 돈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캐시런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달러를 찾지만 디플레이션일 때는 화폐를 본다. 네, 맞아요. 화폐를 보니까 금 자체를 보는 거고, 근데 1970년 이후부터는 달러라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하락해서 그렇죠. 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있다. 다만 우리가 예를 들면 구매력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똑같은 금이 디플레이션 기간이 지나갔을 때 이 커피를 산다고 했을 때 이전에는 금 하나로 살 수 있었지만 디플레이션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금 하나로 이 커피를 이제 나중에 2개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상승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기간에서 구매력 관점에서는 항상 좋았고 그냥 단순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닉슨 쇼크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달러 지수랑 연관이 좀 깊은가요? 단기적으로는 가장 깊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금 가격 차트를 겹쳐서 보면 달러 지수가 오를 때 금 가격이 하락하고 요거는 뭐 사실 다른 원자재들이랑도 다 비슷한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달러 지수가 오른다고 꼭 금 가격이 하락한다는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원자재 느낌을 가지고 어떤 네. 때는 화폐 느낌을 가진 하이브리드다. 네, 맞아요. 투자가 굉장히 이제 네. 난이도가 장난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실질금리와 생산량 사실 이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장기 하는데 투자 관점으로 보면 네,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막 단기적으로 막 이런 걸 따지고 저런 걸 따지고 하다 보면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은 네. 지금은 투자를 할 때다. 네. 그럼 뭐로 투자해야 되냐는데 금 투자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투자해야 가장 우리 효과적입니까? 저는 양지의 방법이어도 실물을 가장 추천드리기는 해요. 양지인데 실물을 사라? 네. 이게 제가 뭐, 금은방을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 실제 금은방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아무런 상관없이, 진심으로 실물을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분이 좋아서. 진짜 있어요. 이게 진짜 있어요. 맞아. 네, 왜냐면, 금을 뭐, ETF 같은 형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오늘 금 가격 10% 오르면 내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면서 10% 올라가고 내 자산이 뭐 몇백만 원 늘어났다 이게 보이니까 빨리 수익 실현하고 싶고 뭐 떨어지면은 막 돈 잃은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게 있지만 골드바를 갖고 있게 되면 마치 내가 그림을 사놓은 것처럼 얘가 뭐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막 그 그림이 미워 보이고 그런 거는 별로 없잖아요. 화폐로 쓰였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롱함을 보면 네. 금귀신에 빠져들어요, 사람이 진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는 장기 투자를 하는데 내 마인드를 그렇게 해치는 요소들이 거의 없다. 오히려 나를 돕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근데 금이 사실 오르는 상황이 대부분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뭐 금을 사람들이 산다는 것 자체가 화폐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뭐 미국이 망한다, 달러가 망한다 이런 게 아니어도 예를 들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금 가격이 6배가 상승했고 1970년부터 80년까지 금 가격이 26배가 상승했는데 이때 달러가 망해서 상승한 게 아니라 달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별로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금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금을 찾고 사람들이 화폐를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부는 이 화폐를 지켜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 거래하는 걸 막거나 아니면 심지어 뺏기도 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1933년에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몰수법 만들어서 그런 거 몰수하려고 했었고 그게 1975년까지 이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1970년에 금 가격이 오를 걸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금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선물 옵션 같은 걸로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빼앗길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고 그냥 강제로 다 청산시켜서 현금으로 주고 그냥 국가가 가져간다. 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 몰수법 하기
하고 나서 금 가격을 거의 두 배 이상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올리려고 사실 뺏은 거잖아요. 화폐에 대한 평가절하를 시키려고. 예, 그런 것처럼 금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기,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불신이 있고 나한테 득이 안 되고 이런 시기에는 국가가 그 화폐를 지키기 위해서 보통 금 같은 자산을 이렇게 좀 통제하려는 그런 성향이 많다 보니까 이때 내가 실물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런 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게 있다. 우리나라 외국함 거래법 6조를 봐도 뭐 전시사변이나 뭐 경제위기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가 금이나 달러 이런 거를 이제 몰수할 수 있다고 매각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물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뭐 전쟁이라는 게 예전만 해도 무슨 소리야 이랬지만 지금은 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금을 실물로 들고 있어야 좀 마음이 놓인다. 네.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아니 어디서 사야 되는 거랑 같이 연결을 해서 실물의 세 번째 장점이라고 보긴 뭐한 게 사람들의 오해가 부가세 뭐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나고 이래서 사자마자 막 10몇 % 손해보고 시작한다. 해야 되잖아요. 금은방 수수료랑.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뭐하러 10% 비싸게 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지하 세계. 아니요. 그 지하세계 얘기는 뭐 할 수 없고 예, 양성적인 그런 시장에서도 가능하다. 지하 세계 뭐 오해하실 거 얘기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하 세계로 사면 다시 못 나와요. 맞아요. 왜냐면 세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하 세계가 싸다 하더라도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개해주는 기업들도 다 생겼어요. 업체들도 생겨가지고, 거기서는 뭐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 거래하러 나갔다가 막 강도당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도 있으니까 차라리 얘네들이 판매자로부터 금을 받아서 검수해서 구매자한테 안전하게 전해주고, 안전하게 받은 게 확인되면 그때 돈을 주는, 이렇게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거래를 하면, 이건 결국엔 개인 간 거래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개인 거래를 해도 세금 안 내도 되는 게 합법인 거죠?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필요가 없는 게 중간의 가격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도 문제가 없다. 수수료만 진짜 중개 수수료만 조금 준다면 이 우리가 실물을 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거래 비용 같은 것들을 다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의 이점은 다 가져가면서 사실상 ETF와 크게 차이가 없는. 근데 심지어 ETF는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네. 근데 얘네들은 그것도 없으니까. 네. 이런 방법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 외에는 이제 그래도 나는 죽어도 막 그거 막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실물은 갖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ETF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왜요? 세금이 있으니까. 그치. 네. 우리나라 거는 배당 소득세 15.4%, 뭐 해외 거는 양도 소득세 22%가 있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오를 때 진짜 많이 올라요. 뭐 적게는 6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오르는 이런 자산인데 꾸준히 오르면 차라리 세금이라도 나눠서 세율을 적게 받는데 안 오르다가 갑자기 어느 한 해 폭발적으로 올라버리니까 세금을 두드려 맞는다 그 해 때.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그 세금적인 측면이 좀 문제고 그래서 KRX 금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금도 없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0.2%에서 0.3%로 오히려 ETF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차라리 KRX 금시장으로 하는 게 더 낫다. 네, 은 같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금 투자를 한다라 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금을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알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논문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막 제가 열심히 막 투자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이제 연구한 거고 하나는 이 시장에서 좀 자주 쓰는 건데 일단 제가 연구한 것부터 알려드리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 주식 투자할 때도 많이 쓰시는 보조 지표 중에 RSI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뭐 0부터 100까지 있어서 뭐 70이 넘어가면 좀 과열됐다. 뭐 30 아래면 낙폭 과대다. 이렇게 보고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30 아래로 가면은 실제로 이제 일봉 차트를 쭉 두고 봤을 때 대부분 단기 저점이었던 경우가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RSI가 30 아래로 내려갔을 때만 매수해도 웬만해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살 수 있었다. 요런 게 있어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게 사실은 음모론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음모론 좋아합니다. 은이라는 게
사실은 가격이 조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그 특정 주체가 이제 JP 모건이고, 그래서 실제로 JP 모건이 지금 거의 1억 한 6천만 온스? 그 톤수로 따지면 한 3,100톤 정도의 은을 실제로 모았어요. 이거는 코맥스 그 창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음모론이 은 가격은 JP 모건이 가격을 조작해서 누르고 공매도를 쳐서 가격을 누른 가격에서 실물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해서 막 수익을 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진짜 그 가격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 COT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 커머디티 오브 트레이더스라고 해가지고 그 상품에 거래하고 있는 주체들의 그 포지션 현황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 요거를 보면 JP모건 같은 애들은 이제 스왑 딜러라고 해가지고 포지션이 또 나와요. 그럼 얘네들이 공매도를 가장 많이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고점이겠죠. 공매도를 포지션을 많이 모았을 때는. 그리고 공매도를 최대한 많이 털어냈을 때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했을 때는 저점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얘네들이 공매도 포지션이 0에 가까웠을 때는 거의 항상 저점이었고 단기적으로 그랬어가지고 이 음모론이 더 각광받고 있는데 거의 비트코인의 고래네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그 단기 저점을 좀 맞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COT 차트에서 스왑 딜러의 그 포지션이 0에 가까워졌을 때는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을 이제 장기로 보는 관점, 네. 단기로 보는 관점 이렇게 볼 수 있고 금 가격이 네. 이제 오를 것이다라 보는 거는 장기적인 이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싸게 살 수 있는 지점은 RSI랑 COT를 확인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